삼국지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괴담들. 푸른 수달. 오나라의 상어라는 호수를 관리하는 정초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해 봄비가 많이 내리자 그는 둑을 따라 호수를 둘러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등 뒤에서 푸른 옷을 입고 우산을 든 여인이 그를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이에 호기심이 생겨 뒤를 돌아보려 하다가 문득 생각하니 조금 전까지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웬 여인이 나타났으니 이는 귀신이 틀림없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여인도 그를 뒤 따라오는 것이었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옷과 우산을 던져버리고 수달로 변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초가 자세히 보니 여인은 푸른 수달이고 옷과 우산은 연꽃잎이 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달은 종종 사람으로 변해 젊은 남자를 홀린다고 한다. 백하, 조조에게 조옹이라는 육촌 동생이 있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고 또한 준마 역시 여러 피를 갖고 있었다. 무저가 동탁을 토벌할 때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말 한 피를 잃어버렸다. 조옹이 즉시 자기가 타고 가던 준마 백학을 무제에게 주었다. 그 말이 달리자 마치 허공을 나는 것과 같았으며 수백 리를 달리고 나서 보니 무제는 땀으로 범벅이었으나 백학은 땀 하나 흘리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으며 허공을 나는 것이 조시의 백학과 같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한다. 백장. 촉하나 유비가 왕으로 있을 때 사고각도를 닦는 공사를 봉주아장인 백장에게 맡겼다. 그가 무휴담이라는 연못까지 길을 닦았을 때 한 여인의 시체가 연못에서 떠올랐다. 이에 사람을 시켜 시체를 무트로 꺼내니 시체가 갑자기 거대한 뱀으로 변해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놀란 백장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다 병이 나고 말았다. 자라, 위나라 문제 때 청하연에 송사종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목욕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욕실에서 나오지 않자 이에 집안 식구들이 궁금함을 여겨 벽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웬 커다란 자라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놀라 들어가 보니 자라의 머리에는 송사종의 어머니가 쓰던 비녀가 꽂혀 있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자라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니 자라가 돌아와 집안을 돌아보더니 그대로 돌아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주위 사람들이 송사종에게 장례를 권했고 그는 비록 어머니가 모습은 변했으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절했다. 비파 뜯는 소년. 오나라 적조 3년의 구장에 살던 양도라는 사람이 여울을 향해 밤길을 걷고 있었다. 우연히 비파를 든 소년이 마차를 태워달라 하니 태워주었다. 소년은 비파로 수십 곡을 연주한 뒤에 갑자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후에 사라져 버렸다. 다시 20여리 가자 왕계라는 노인을 만났다. 양도가 그를 마차에 태운 후 앞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그 노인 역시 귀신으로 변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돈구의 귀신. 돈구 지방에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게 되었다. 한참 가는데 토끼만한 짐승이 말 앞에 뛰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놀라 말에서 떨어지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그를 덥석 잡으니 기절하고 말았다. 한참 뒤에 깨어나 보니 그 귀신이 자취를 감춰 그는 말에 다시 타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다시 얼마쯤 가다 한 사람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앞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그도 귀신으로 변했다. 이에 말이 놀라 날뛰고 말을 탄 사람을 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겨우 집안 식구들에게 구출된 후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왕주남. 중산의 왕주남이라는 사람이 양읍의 읍장으로 있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나와 대청에서 모일모일에 죽게 된다는 말을 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 후 그날이 되자 쥐가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구멍에서 나와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쥐가 구멍에서 나와 죽을 목숨이 아니니 내가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한 후 몸을 파르르 떨며 죽었다. 왕주남이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 쥐와 똑같았다. 도사꾼. 원소는 기주에 살았다. 그곳 하동에서는 신적인 존재였기에 도사꾼이라 불리며 백성들은 사당을 세워 복을 빌었다. 진류 사람 채용이 청화태수로 있을 때 사당에 가서 30년 전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자 도사꾼이 그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채용을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도사꾼은 자신의 조상이 본주의 원님으로 있었다는 내력을 말해주었다. 조조가 원소를 토벌할 때 사람을 보내 비단 3,000피를 사당과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장압을 보내 사당을 부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장압이 채 100리도 못 갔을 때 도사꾼이 먼저 수만의 병사를 보냈다. 장압이 얼마쯤 가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그를 완전히 에워싸버려서 사당을 찾을 수 없었다. 도사꾼이 영우에게 말하길 조조의 기세가 거세니 피하도록 합시다. 그 후 소병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에 도사꾼이 나타났다. 그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옛 사당을 수리하고자 하나 지세가 쇠락해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합니다. 이에 조조는 성 북쪽에 누각을 세워 도사꾼을 거처하게 했다. 며칠 뒤 조조가 사냥에 나가서 노루처럼 생긴 짐승을 잡았다. 그날 밤 누각에서 곡성이 들려왔다. 내 아들이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에 조조는 성벽을 치며 개 수백 마리를 누각 근처에 푸니 개들은 나귀같이 생긴 커다란 짐승을 물어 죽였다. 그 후 사당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등해묘. 등해묘는 경구에 있는데 초가집이었다. 어느 날 사마염이 병에 걸렸는데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하길 나는 등공인데 집이 허물어졌으니 자네가 다시 지어주게나. 이에 사마염이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주었다. 그 후 어떤 남녀가 등해묘에서 미래를 즐기던 중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두 사람을 휘감아 버렸다. 이에 여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 그제야 풀어주었다. 노수. 송권이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무당이 와서 말하길 비단 2권을 쓴 장군 귀신이 나타났기에 물러가라고 호통쳤으나 궁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죽은 노숙의 귀신을 보았는데 무당이 말한 옷차림 그대로였다. 관로. 관로는 종종 귀신을 보았다. 어느 날 한밤중에 짐승처럼 생긴 귀신이 한 손에 불을 쥐고 입김을 불어 집에 열기를 들여 보내고 있었다. 이에 관로가 문화생을 시켜 검으로 내리치게 하니 여우가 두 동강이 났다. 그 후 그 고장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를 잡은 제갈각. 제갈각이 단양퇴수로 있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 어느 계곡을 지나던 중 어린 아이같이 생긴 짐승 하나가 손을 뻗어 사람을 당기려 하자 제갈각이 오히려 손을 뻗어 끌어당겼다. 그러자 그 짐승은 바로 죽어버렸다. 사람들이 신기한 재주라며 칭찬하니 제갈각이 이 짐승은 개낭으로 백택도에 나와 있으며 단지 당신들이 그 책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화암포. 화암포라는 생물은 남방이나 서역의 화산에 사는 불쥐로 그 털로 옷을 해서 입으면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문제조비는 자신의 책 전론에 그런 동물은 없다고 논증했으나 그 후 명제조회 때 진짜 화암포가 진상되자 전론을 새긴 비석에 그 부분을 부랴부랴 깎아냈다고 한다. 행후. 오나라 대제손권 때 건한태수 육경숙이 사람들을 시켜 커다란 묵나무를 자르게 했다. 도끼로 몇 번 찍자 나무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나무가 넘어지자 그 안에서 사람 얼굴에 개의 몸을 하고 있는 짐승이 튀어나왔다. 육경숙은 그 짐승이 팽후이며 삶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귀신을 팔다. 송정백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중에 완성을 가게 됐다. 길을 가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귀신이었다. 송정백은 자신도 귀신 행세를 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같이 동행하던 중 귀신이 교대로 업어가기를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먼저 귀신이 송정백을 업었는데 몸이 무거우니 귀신이 사람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자 자신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귀신이 그를 업고 가니 마치 바람과 같았으며 물을 건널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송정백이 귀신을 업고 갈 차례가 되었는데 매우 가벼웠다. 한참을 가던 중 강을 건너게 됐는데 물소리가 나자 다시 귀신이 의심을 하였으나 송정백은 교묘히 귀신을 속였다. 송정백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을 물으니 귀신은 햇빛과 사람의 침이라 대답하였다. 완성에 도착하니 날이 밝았는데 송정백은 가장 밝은 곳에 귀신을 내려놓은 후에 침을 뱉었다. 그러자 귀신은 커다란 염소로 변했고 송정백은 그것을 푸주간에 팔아 돈을 벌었다. 낙두민. 중국 남방에 낙두민이라는 종족이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는데 천성일 뿐 기괴한 것은 아니다. 오나라 장수 주안의 하녀도 낙두민으로 매일 밤이 되면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날아다니다 아침이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어떤 사람이 그녀의 몸을 살펴보았다. 비록 목은 없었지만 숨을 쉬기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머리가 돌아왔으나 이불이 방해가 되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슬픈 소리를 내니 이불을 치워주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리가 몸에 붙었다. 오나라 변경에 수비대장 등회가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는데 머리가 날아와서 돼지를 먹으려 들었다. 이에 등회가 화살을 쏘아 그중 한 발이 머리에 명중했다. 그러나 그 머리는 3일간이나 계속 날아다녔다고 한다. 사자. 조조가 원소를 토벌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사자 2마리를 보았다. 암수 모두 갈기가 있었으며 푸른색이었다. 조조가 사람을 시켜 사자를 잡아 가죽을 벗기게 했다. 그 후 개선에서 돌아왔을 때 사자 가죽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돌아오는 도중 마을을 지날 때마다 개들이 짖지를 못했다고 한다. 허사장. 심계가 예장태수로 있을 때 배낫대천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무사복을 입고 노란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연안평야의 허소자장이라 밝히며 장례를 다시 해달라고 한 뒤 사라졌다. 심계는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초음절을 지내주었다. 사마이의 복수. 사마이의 첩이었던 벼곡은 비파를 잘 뜯고 노래를 잘 불렀다. 사마이가 죽기 전 그녀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절대 재혼해선 안 된다고 말하니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윽고 사마이가 죽자 이웃에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혼이 들어오자 벼곡이 응하였다. 이때 사마이가 말을 타고 나타나 활을 쏘아 그녀의 목을 맞췄다. 그녀는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이리저리 구르다 기절하여 10여일 만에 깨어났는데 말문이 막히고 사지가 마비되었고 1년이 지나 말문이 겨우 열렸으나 발음이 또렷하지 않았다. 벼곡의 자태는 그리 아름답지 못했으나 노래를 잘해서 사랑을 받았는데 노래를 못하게 되니 이제 시집갈 길이 막히고 말았다. 하후연이 왕실의 후손을 끊다. 하후연이 사마경왕에게 처형되어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주었다. 제사 도중에 하후연이 나타나 제사상 머리에 앉아 잘려진 머리를 옆에 놓고 목구멍으로 음식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말하길 내가 옥황상제께 청하여 임금에게 후손이 없게 하겠다. 그 후 정말로 왕실에 후손이 없었다고 한다. 보자가 된 원걸, 오흥의 원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죽기 전 절대 재혼하지 말 것을 부탁하니 원걸은 재혼하지 않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아내가 죽자마자 그는 재혼하였다. 그런 어느 날 대낮에 죽은 아내가 나타나 그를 원망하며 칼로 원걸을 고자로 만들어 버렸다. 절름발이 귀신. 어편의 교의인 조길은 큰 길보다 밭고랑 사이로 주로 다녔다. 옛날에 절름발이 하나가 죽어 밭고랑에 묻혔는데 10년 후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 조길의 집 앞에서 갑자기 다리를 절었다. 이에 조길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사람이 답하길 앞에 절름발이 귀신이 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요. 조공의 배. 유수 나루토에 큰 배가 하나 뒤집혀져 있는데
강물이 줄어들면 그 모습이 보였다. 나이 든 사람이 말하길 저것은 조공의 배다. 강에서 어부가 밤을 새기 위해 그 배에다 밧줄을 걸어 놓곤 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풍악 소리가 들리며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것이었다. 하루는 어부가 막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하길 관기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음날 그 사람이 소문을 들어보니 그 배는 조공이 기생을 태우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배가 뒤집혔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관사의 유령. 오나라의 진선이란 상인이 당나귀를 몰고 어떤 빈집을 지나게 되었다. 크고 화려한 집이었는데 사람은 살지 않아 진선은 그 집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길 장사꾼이 감히 여기를 들어오다니, 내 놈이 감히 관사에 들어오다니. 마침 초승달이 떠 있어서 소리친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빛이 검고 눈이 움푹 들어갔고 눈동자가 없었으며 이빨이 흉악하게 삐쭉 뻗어나왔으며 노란 실을 들고 있었다. 진선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을로 도망가 그 사실을 말하니 한 노인이 설명해 주었다. 옛날부터 거기에 흉악한 귀신이 있었지요. 다음날 진선이 그곳에 다시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만 있었다. 장무선. 장화는 자가 무선으로 진나라 해제 때 관직이 사공에 이르렀다. 그때 연소원 무덤에 얼룩무늬 여우가 살았는데 오랜 세월 지내는 동안 둔갑수를 깨우쳤다. 여우가 선비로 변해 장화를 만나러 가기 전에 화표목에게 물으니 화표목은 반드시 욕을 보게 되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또한 천년간 쌓은 도수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충고한다. 그러나 여우는 듣지 않고 장화를 찾아간다. 장화는 선비로 변한 여우와 학문을 논하다가 당해내지 못하자 이러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 여우나 요괴가 틀림없다고 의심을 하여 그를 가두었다. 선비로 변한 여우가 여러 차례 사정하였으나 장화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 당시 풍성령은 자가 공정으로 박학다식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이에 장화가 그를 불러 자문을 구하니 풍성령은 사냥개로 시험해보라고 대답한다. 장화가 사냥개를 풀었으나 선비로 변한 여우는 태연히 웃으며 장화의 속좁음을 비웃었다. 이에 풍성령은 천년묵은 나무만이 정체를 밝힐 수 있다며 연소원 무덤에 있는 천년묵은 화표목을 뵈러 간다. 가던 도중 하늘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그에게 어디를 가는지 묻자 화표목을 뵈러 간다고 대답한다. 이에 동자가 울며 말하길 늙은 여우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화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리고 사라져 버렸다. 풍성령이 나무를 베니 피가 흘러나왔다. 나무를 가지고 돌아와 불을 붙여 선비를 비추니 여우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에 장어가 말하길 저 요물들을 불태워버리면 천년간 편안할 것이다. 라며 두 요물을 불태워버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